안녕하세요. 세상담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왜 일본 채권 시장이 흔들리자 한국 가계대출 금리까지 같이 들썩이고 있을까요? 보통 이렇게들 생각하시죠. 일본 금리가 올라가는 건 일본 일이고 한국이랑 미국은 별개의 이야기다. 그런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일본은 지금 약한 나라라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일본은 글로벌 부채 시스템의 가장 얇은 자리입니다. 가장 먼저 균열이 보일 뿐, 균열 자체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한국까지 이어진 같은 시스템 안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첫 번째, 다카이치 내각이 들어오자마자 왜 그토록 빠르게 일본 채권 시장이 무너졌을까요? 두 번째, 정말 일본만의 문제일까요? 같은 시점에 미국 국채 입찰에서 매수자가 부족해서 금리가 위로 밀려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은 이 한 가지 흐름을 세 층으로 벗겨보겠습니다. 표면에서는 다카이치 책임 재정이 어떻게 한 달 만에 답이 막혔는지, 동기에서는 왜 미국, 일본 빅테크가 동시에 같은 배팅 위에 서 있는지, 그리고 결과에서는 이 모든 게 한국의 환율과 금리, 여러분의 통장에 어떤 청구서를 보내는지 끝까지 보시면 시장 뉴스가 완전히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건 일본의 위기가 아니에요.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베팅한 결과의 첫 신호입니다. 이건 단순한 일본 금리 상승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같은 베팅 위에 쌓아 올린 거대한 부채 탑이 가장 얇은 곳에서 처음으로 균열을 내기 시작한 사건이에요. 그 베팅의 정체는 뒤에서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부터 깔아보죠. 표면에서는 다카이치 내각의 책임 재정이 한 달 만에 어떻게 무너졌는지, 동기에서는 왜 미국과 일본이 동시에 AI 생산성이라는 같은 약속에 묶여 있는지, 그리고 결과에서는 이란 전쟁이 만든 단절과 빅테크의 자금 흡수가 어떻게 인플레이션 시대를 강제하는지,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TV에서는 일본 금리 올랐다 한 줄, 신문에서는 미 국채 입찰 부진 한 줄. 근데 이게 왜 한 시스템 안에서 같은 시점에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지 그 구도를 짚는 분석은 잘 안 보이세요. 오늘은 그 구도를 다 깔아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사람부터 보겠습니다. 100대 일본 총리예요. 이 사람 별명이 여자 아베입니다. 왜 그러냐? 아베 신조 시절에 일본이 어땠죠? 돈을 막 부렸어요. 재정 지출을 확 늘리는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경기 부양을 시도했죠. 그러니까 여자 아베라는 별명을 단 인물이 총리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시장 입장에서 또 돈을 막 뿌리겠구나라는 신호로 익히는 겁니다. 실제로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하자마자 일본 채권 시장이 패닉에 빠졌어요. 일본 국채 금리가 확 뛰었습니다. 그러자 다카이치 측이 뭐라고 했냐? 우리는 확장 재정이 아니라 책임 재정을 할 거다. 책임 재정이 뭐냐? 돈을 쓰긴 쓰는데 생산성이 나오는 곳에만 타겟팅으로 쏟는다는 거예요. AI 같은 신산업에 투자해서 일자리가 생기고 법인세가 들어오면 결국 세수로 회수된다는 논리죠. 한마디로 돈 될 곳에만 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채권 시장은 일단 이 답에 안도했고 금리가 잠깐 안정됐어요.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흔들립니다. 이란 전쟁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다시 올라가니까 일본 안에서도 에너지 가격 부담이 커지고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그러자 다카이치 측에서 슬쩍 흘립니다. 돈을 좀 써야 돼. 그러자 채권 시장이 곧바로 물었죠. 그래서 이게 확장 재정 아닙니까? 이 질문에 다카이치 측이 제대로 답을 못했어요. 채권 시장의 해석은 바로 정해졌습니다. 결국 답 없이 돈 쓰는 그림이네. 책임 재정에서 책임이라는 단어가 한 달 만에 증발한 거예요. 일본 국채 금리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일본은 원래 전 세계에서 금리가 가장 낮은 국가입니다. 그 일본에서부터 금리가 위로 밀려 올라온다는 얘기는 다른 모든 국가의 금리도 같이 위로 끌고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동조화 효과죠. 그럼 잠깐 같은 시점에 미국 상황을 한번 보세요. 미국 국가 부채가 지금 39조 달러입니다. 40조 달러에 거의 육박해요. GDP 대비 123% 수준이고 이자만 국방비를 넘어섰습니다. 거기에 트럼프 행정부는 감세를 했고 전쟁 수행에 이 0억 달러의 추가 재정 지원을 요청했고
AI 데이터 센터 보조까지 동시에 진행 중이에요. 들어오는 수입은 줄이고 나가는 지출은 늘리는 그림이죠. 부족한 돈은 어디서 채우냐? 국채 발행입니다. 근데 최근 미국 국채 입찰에서 매수자가 부족해요. 시장이 이 빚을 정말 갚을 수 있느냐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더 높은 금리를 불러야 채권이 팔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정부 이자 부담이 또 늘어나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가 표면입니다. 일본도 미국도 같은 방향으로 같은 시점에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한 달 사이에 두 거대 경제권에서 정확히 같은 신호가 동시에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단순한 동시 발생일까요? 아니면 같은 원인의 두 얼굴일까요? 여기까지 들으면 답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결국 부채 위기 아니냐, 미국 39조 달러, 일본 GDP 200% 초과, 이제 더 못 늘리는 임계점에 왔다는 거죠. 이 결론으로 영상을 끝내고 싶어요. 깔끔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진짜 문제는 부채 자체가 아닙니다. 오건영 단장이 강조한 한마디를 빌리면 빚이 얼마인지보다 부채 대비 소득의 비율이 더 중요하다. 한 사람이 100억 빚을 졌어도 연봉이 100억이면 문제가 아니에요. 빚이 위기가 되는 건 소득이 사라질 때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빚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성장이 강해지는 속도가 빠르면 장기적으로는 부채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이 비율을 맞추려고 하고 있을까요? 답은 단순해요. 빚을 갚는 게 아니라 성장으로 비율을 끌어내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장을 어떻게 만들 거냐? 바로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미국도 일본도 빅테크도 EU도 지금 모두가 한 가지 거대한 배팅 위에 서 있어요. 그 배팅이 무엇인지를 보면 왜 지금 모든 국가가 동시에 흔들리는지가 완벽하게 설명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빚 갚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빚 자체를 줄이는 방법. 이걸 일본이 한번 해봤다가 30년을 누워 있었습니다. 금리를 확 끌어올려서 빚을 정리하려다가 실물 경기가 그대로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일본 30년 잃어버린 시대가 됐고 이걸 본 다른 나라는 이제 함부로 따라하지 못합니다. 남는 방법은 둘째예요. 성장을 강하게 끌어올려서 빚이 늘어나는 속도를 성장이 추월하게 만드는 것. 트럼프 행정부의 선택이 바로 이쪽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성장을 만드는 방법을 세 갈래로 다 동원해요. 첫째, 지금의 성장을 극대화한다. 둘째, 미래의 성장을 당겨온다. 이게 바로 빚을 내는 거예요. 셋째, 다른 나라의 성장을 가져온다. 이게 바로 관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순이 있어요. 성장이 강해지면 수요가 늘고 수요가 늘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도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부채 부담이 다시 커져요. 이 모순에서 빠져나갈 단 하나의 출구가 있습니다. 생산성이 폭증해서 물가는 낮은데 성장은 강한 구조. 이게 바로 AI 베팅이에요. 이 베팅을 가장 강하게 밀고 있는 라인업이 트럼프, 베센트, 재무장관, 그리고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케빈 워시입니다. 이 사람들의 모델은 1990년대 그린스펀이에요. 그린스펀이 90년대 중반에 뭐라고 했냐. 다른 모든 연준 위원들은 성장이 강해지니 물가 잡으러 금리 올리자고 했는데 그린스펀만 하니 이건 IT 혁명을 통한 생산성 개선이라 물가 안 오른다고 했죠. 결과는 그린스펀 혼자 맞췄어요. 케빈 워시는 그린스펀 신봉자입니다. 베센트는 공개적으로 연준은 과거의 장막에 갇혀 있다. 시대에 맞게 사고를 바꿔야 한다고 말해요. 이 라인업의 정치적 배팅은 단순합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충분히 굴러가면 5년 안에 생산성이 폭증해서 물가는 잡히고 금리는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케빈 워시가 막상 자리에 앉으면 사방이 적이에요. JP 모건이 차기 연준 의장을 두고 표현한 한마디가 있는데 나 홀로 집의 주인공 같다는 거였습니다. 트럼프는 금리 내리라고 압박하고 연준 안에서는 다른 의원들이 정반대 얘기를 하고 시장은 의심의 눈으로 지켜봐요. 통화정책 한 발 잘못 쓰면 시장이 그대로 휘청합니다. 그 다른 위원들 중 가장 결정적인 반박을 내놓은 사람이 시카고 연은의 굴습이 총재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래요. 90년대에는 그린스펀만 알았고 지금은 모두가 안다. 이게 가장 큰 차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90년대 중반에는 IT가 생산성을 만든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이 천천히 따라붙었고 거품이 작았어요. 90년대 후반이 돼서야 모두가 알게 됐고 그때부터 자산 가격이 앞에서 다 당겨갔습니다. 결국 1999년 하반기에 그린스펀 본인이 이건 버블이야라고 외치면서 금리를 끌어올려야 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AI가 생산성을 만든다는 걸 전 세계가 동시에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산 가격, 투자 자금, 데이터 센터, 수요 모든 게 지금 당장 앞으로 당겨집니다. 미래의 생산성은 아직 안 왔는데 그 베팅에 대한 비용은 지금 다 청구되는 구조예요. 여기서 결정적인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빅테크들은 자금 공급자였어요. 보유 현금이 너무 많아서 시중에서 채권을 사들였습니다. 빅테크가 시장에 돈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 거지. 그래서 시중금리가 낮게 유지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아마존도 구글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잇따라 채권을 발행하고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 투자에 들어가는 돈이 보유 현금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시장에서 자금을 끌어오는 자금 수요자로 바뀐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미국 정부도 국채 발행하고 일본 정부도 국채 발행하고 거기에 빅테크까지 채권 발행으로 가세하면서 모두가 동시에 같은 자금풀에서 돈을 끌어가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 돈값인 금리가 안 올라갈 수가 없죠. 주식 채널들이 AI 매수를 외치는 건 다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 투자 자체가 단기적으로 금리를 끌어올리는 구조라는 얘기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잘 안 들리실 거예요. 매수 추천이 안 떨어지니까요. 이쯤 되면 떠오르는 그림이 있어요. 적벽 앞에 묶여있던 조조의 대선단. 같은 방향으로 다 같이 묶여있을 때 한 곳에 불이 붙으면 전부 탑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면 한 줄로 정리가 됩니다. 성장으로 빚을 갚겠다는 약속이 빚을 더 빠르게 키우는 구조가 됐어요.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주가는 오르는데 금리도 같이 오르는 이상한 풍경의 정체입니다. 미래의 생산성을 약속한 베팅이 현재의 자금 수요를 폭증시키면서 금리를 끌어올리고 그 금리가 다시 부채 부담을 늘리는 자기 강화 콜이에요. 1990년대 후반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린스펀이 직접 버블이야라고 외치면서 금리를 끌어올렸고 결국 2000년 닷컴 붕괴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그때는 IT만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IT도 있고 39조 달러 미국 부채도 있고 GDP 200%를 넘긴 일본이라는 약한 고리도 있고 호르무즈 봉쇄가 만든 에너지 가격 영구 상승까지 함께 묶여 있어요. 같은 베팅. 그런데 추는 훨씬 더 무겁습니다. 지금 빅테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예요. 못 내립니다. 내리는 순간 잡아먹히니까. 그래서 못 먹어도 고로 계속 달려야 됩니다. 결국 시중 자금을 계속 빨아들이면서 금리를 위로 밀어올릴 수밖에 없어요. 오건영 단장이 굴스비에 대해 한 말이 기억에 남아요. 저 사람 얘기는 3번을 읽어야 이해된다. 그런데 이해되고 나면 천재라는 게 보인다. 굴스비가 본 건 단순한 시장 메커니즘이 아니에요. 시장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학습하는가를 본 겁니다. 늦게 알면 거품이 늦게 와서 작고 빨리 알면 거품이 먼저 와서 터집니다. 트럼프는 연준 위원들을 답답한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시장은 트럼프가 답답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얹어집니다. 이란 전쟁이 만든 단절이에요. 2021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했어요. 트럼프 일기 행정부가 세계의 경찰은 안 한다를 선언한 시점입니다. 그 다음 해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세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2023년 이스라엘, 하마스, 2024년 이란, 이스라엘 교전, 2025년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지금 이란 전쟁 5년 연속이에요. 경찰이 사라진 자리에 평화가 온 게 아니라 춘추전국 시대가 열린 겁니다. 특히 이번에 이란이 호르무즈를 봉쇄했죠. 그러자 전 세계가 학습했어요. 이게 통하는구나. 자원부국들이 이제 통행료, 공급망 차단을 영구 레버리지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많이들 묻습니다. 전쟁 끝나면 유가 내려가지 않냐? 부분 정답이에요. 90달러에서 60달러로 정말 돌아갈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유 3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카타르, 사우디, UAE의 에너지 정제 시설이 이번 전쟁으로 많이 파괴됐어요. 복구에 3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둘째,
호르무즈 통행료, 보험료, 운송비가 동시에 영구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배 한 척을 호르무즈로 보내려면 인건비부터 다 올라가요. 셋째, 비중동산 에너지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어요. 미국, 독일, 일본, 대만, 한국이 동시에 미국산 LNG로 몰리고 있습니다. 공급자가 갑이 되는 시장이죠. 여기서 한 가지 시대의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2010년대를 잠깐 떠올려 보세요. 2012년에서 2014년 사이에 미국에서 셰일 오일이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금융위기 이후 실물 경기가 약해서 수요는 낮은데 공급은 셰일로 폭증한 겁니다. 그래서 2016년 2월에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26달러까지 떨어졌고 2020년 3월 코로나 한복판에는 원유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까지 내려간 적도 있어요. 한마디로 2010년대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의 시대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압도적으로 낮은 에너지 가격이 있었고요. 지금은 그 그림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미군 공백, 호르무즈 학습, 자원 부국 갑질이 결합되면서 우리는 지금 인플레이션의 시대로 단절 이동 중이에요. 연속이 아니라 단절입니다. 지난 10년간 성공한 투자 전략이 다음 10년에는 정확히 반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재명 정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에 비중동산 에너지 다변화를 천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안 그래도 한국댐이 무역 흑자를 줄여야 하는 압박이 큰데 미국산 에너지를 사면 일거양득이라는 계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게 한국에 어떻게 도달할까요? 세 방향에서 동시에 청구서가 옵니다. 첫 번째, 일본발 금리 동조화가 한국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고 한국 가계대출 금리까지 같이 올립니다. 두 번째, 미국 빅테크가 자금을 끌어가는 동안 신흥국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흔들립니다. 이란 휴전 직전에 원달러 환율이 500원을 터치한 게 우연이 아니에요. 세 번째, 호르무즈 봉쇄가 만든 에너지 가격 연구 상승이 한국의 수출 마진과 가계 생활비를 동시에 압박합니다. 여기에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비중이 너무 높아요. AI 베팅에 거의 풀스윙으로 묶여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베팅이 성공해도 자금이 미국으로 빠지고 실패해도 거품이 터집니다. 한국 가게는 어느 시나리오에서든 청구서를 받게 되는 구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오건영 단장이 5갈림길에서 두 번째로 꼽은 K자 양극화입니다. 자산 가격이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뛰는데 자산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격차가 같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인플레이션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산을 가진 사람은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을 커버합니다. 그런데 자산 없이 월급만 받는 가게는 생활비와 대출 이자가 동시에 올라요. 결국 일본발 금리 동조화의 가장 큰 타격이 자산 없는 가계에 집중되는 구조라는 얘기예요. 그동안 부채 위기 온다, 위기 온다 외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시장이 안 듣잖아요. 그런데 양치기 소년 이야기의 진짜 교훈은 결국 늑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왜 일본 채권 시장이 흔들리자 한국 가계대출 금리가 같이 들썩일까요? 답은 이제 분명합니다. 한국이 일본에 의존해서가 아닙니다. 한국과 일본이 같은 글로벌 부채 시스템 안에 같은 AI 베팅 위에 같이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다카이치는 도화선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원인은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베팅한 시스템 그 자체예요. 한국 가계는 지금 세 방향에서 동시에 청구서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발 금리 동조화에서 대출 이자가 미국 빅테크의 자금 흡수에서 시중 자금 부족이 그리고 호르무즈 봉쇄가 만든 에너지 가격 영구 상승해서 생활비가 오건영 단장의 말 그대로예요. 매크로는 승패를 결정하지 않는다. 유불리를 결정한다. 지금 매크로가 분명히 보내는 신호는 한 줄로 요약됩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환경은 한국에 불리하다. 이 환경에서 불리한 자리에 풀 베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부채 위기로 끝날지 자산 거품 붕괴로 끝날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오건영 단장도 트럼프도 케빈 오시도 굴스비도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베팅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어쩌면 이 시대의 정체성입니다.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있죠. 케빈 오시가 명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파월이 운 좋게 떠난 시점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진짜 질문이 남았습니다. 한국의 어느 가게, 어느 기업, 어느 자산이 가장 먼저 흔들릴까요? 일본은 가장 약한 고리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균열이 보이는 자리일 뿐이에요. 그 다음은 어쩌면 우리 옆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건영 단장이 말한 어항 이야기를 한 번 더 떠올려 보세요. 물고기는 우리보다 수천 배 빠릅니다. 그러니 쫓아다니지 말고 길목에 어항을 두라고 했어요. 지금 매크로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건 어디에 어항을 두지 말아야 하는가예요. 단방향 베팅, 가계대출 풀스윙, AI 단일 종목 몰빵, 이 자리에는 지금 어항을 두면 안 됩니다. 다음에 또 시장 뉴스가 흔들릴 때 왜 흔들리는지를 다른 눈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그게 오늘 영상의 끝이자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할 단 한 가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한국의 가계대출과 환율이 동시에 흔들리는 시나리오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